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요. 또 수백억 원대의 가상화폐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여론 택배 요정 배종찬 뚱커벨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황 대표 단식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도 명쾌하게 분석을 해준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미리미리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널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얘기 많이 해주세요.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집값이 급등하고요. 그래서 세금 문제가 또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다음 달 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입니까? 네, 12월부터.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통지서가 날아들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나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직접 받으시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1주택자의 경우 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가격 6억 원 초과하게 되면 통지서가 날아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종부세 대상자 사실 46만 명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60% 가까이 사람이 많아져서 6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 네. 그리고 이제 이 종부세의 어떤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들 이런 분들은 지금 종합부동산세뿐만이 아니라 보유세가 있잖아요. 재산세. 네, 그렇죠.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까지 합치게 되면 아마 지난해보다 최대 3배 가까이 오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사실 취지는 보유세 인상에서 다주택자들 좀 매물 좀 내놔라. 집을 팔도록 유인하자라는 건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아니 1주택자들 실거주용인데 세금만 늘었다라는 하소연이 있는가 하면 아니 집값이 몇 년 새 수십억 올랐는데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의 정책 의지대로 또 세금에 놀란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내놔서 집값이 좀 안정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렇게 집값이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습니까? 공시가격이 지금 9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은 한 13억, 14억. 이 정도 선이에요. 네. 시장 가격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70%, 80%까지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이걸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00%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 부담은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있는데 이 가액비율 올해는 85%예요. 근데 매년 5%씩 올려서 2022년에는 100%로 시장 가격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종부세 대상자는 집값 오른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또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내 이제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제 업비트에서 약 58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네네. 이 가상화폐 가운데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다음 두 번째 대장주인데요. 그렇죠. 34만 개 580억 원어치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비트가 어제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네트워크와 연결된 지갑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더리움이 전송이 됐다. 이제 곧바로 회사 측은 입출금 거래를 중단하고 모든 화폐를 안전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지갑으로 옮겼는데 네. 일단 두 가지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킹 가능성. 또 하나는 내부 소행일 가능성. 이제 개인이 이제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업비트는 사라진 580억 원 상당은 자체 회사 자산으로 일단 충당을 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고 이 사고 이후 지금 입출금 서비스에 대한 서버 점검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시 입출금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한 2주 정도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는 입출금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떨어졌다고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이제 구글이 이제 슈퍼컴퓨터 발견했다.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암호화폐는 굉장히 보안이 생명인데. 그렇죠. 보안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슈퍼컴퓨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유출되는 사고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좀 아니에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이제 빗썸이라는 업체였죠. 네, 빗썸. 거기도 이제 1,400억 원 상당이었는데 네. 당시도 해킹 가능성과 이제 그다음에 개인 내부 소행이었는데 내부 소행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내부 소행이라 그러면은 직원들이 일부러 빼낸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또 이런 거에 또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은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안 좋은 소식도 있군요.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아니, 출산율 높이려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데도 또 떨어집니까? 0.9에서 0.8로 떨어졌어요. 어머나. 이 올 3분기인데요. 출산할 수가 7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3분기 기준 역대 최소고요. 네. 서울은 0.7도 무너졌어요. 0.69 학계 출산율이. 네. 자, 그래서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올해 3분기 전국의 출생아 수는 73,793명. 1년 전에 비해서 8.3%가 줄어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한 이후 3분기 기준 가장 낮았습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3분기에 0.88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0.08명 또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혼인 건수도 역대 최저예요. 네. 혼인도 안 해요. 출산도 안 해요. 이러면 뭐가? 인구 절벽이. 그러네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더 가파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명이 결혼을 해서 1명을 낳으면 인구가 이제 팍 줄어드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는 2명은 낳아라 이랬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1명도 안 낳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이제 앞으로? 이제 청년층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점점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인구 전체가 5천만 명이 피라미드가 그렇습니다. 이 5천만 명이 이제 무너지는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정책을 펼치든 간에 이제 인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왜냐하면 현실 세계가 좀 그렇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 걸 대비해서 그 인구 관련된 통계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재테크든 앞으로 유망 직업 이런 걸 채택하니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경제의 가장 큰 거는 인구수예요. 그렇죠. 예. 구조적인 문제의 1번은 인구수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용병을 많아야 수입을 되니까. 하든 네. 어쨌든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 이인철 소장님께서 우리들에게 좀 팁을 주시면 앞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숙제만 주시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사실 지금 나오는 이 시그널 뮤직이 이재정 의원 나올 때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똑같은 건지 비슷한 건지. 근데 이재정 의원하고 우리 배종찬 소장님하고는 조금 너무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 사회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하는지 우리 사회의 이런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출발새 아침의 여론 택배요정 뚱카벨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과는 많이 달랐군요.
엄청 다르죠? 네. 누가 더 낫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현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요 이슈가 이번에 지소미아 결정에 대한 여론의 평가,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 한국당 대표의 단식. 네. 이 두 가지를 좀 압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조건부 유예를 선택한 것, 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10명 중 7명 정도는 잘한 결정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요.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은 17.5%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MBC를 받아서 지난 23일, 24일 실시한 조사인데 바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이었죠. 네. 전국 1,004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1.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가 잘한 결정에다가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는 갑자기 조건부 유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또 잘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했다는 결정들이 많네요. 원인은 일본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을 정부가 내리기 이전에 국민 여론은 조금이라도 더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된다. 그렇죠. 그 좀 더 이유는 많았죠. 네.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정부가 이런 거 고뇌의 결단이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또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래서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한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보수층에서도 잘한 결정에다가 10명 중 7명이 넘었고 보수 쪽은 그럴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그렇죠.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진보층에서도 10명 중 7명이 육박하는 수준이 잘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또 한미 동맹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뭐 진보든 보수든 다 인식했던 셈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쨌든 일본이 우리랑 네. 뭔가 협상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결정을 잘했다고 보는 사람들의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막다른 길로 갈 경우에 한일 간 관계가 더욱더 급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맹 관계에서 너무 냉담하게 네. 우리 그냥 종료한다 이렇게 선언을 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도 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참 이 민심이 이렇게 중요하다. 민심이야말로 정확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들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어쨌든 잘했다라고 얘기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예견했기 때문이라는 그렇습니다. 건데, 근데 만약에 일본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수출 규제 풀지 않고 앞으로 이제 계속 지난번에 반응 보인 것처럼 뒤통수를 때리는 반응을 계속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소미아가 단지 우리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이 나고 내리고 난 다음에 일본 측의 태도를 보십시오. 네. 퍼펙트한 승리다. 이게 무슨 너무 실망스러워요. 솔직히. 야구입니까? 퍼펙트 논하게. 더군다나 가짜뉴스까지도 양산했거든요.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니까 미국의 압박 압박에 때문에. 굴복했다. 무릎을 꿇었다. 네. 무릎이 좋지 않아요. 우리 꿇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우리의 오히려 성과를 돋구게 만드는 오죽했으면 네. 점잖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try me. 놀리지 마.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굿모닝 팝스는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랬던 이유는 일본이 이제 태도 변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이 조사에서 보면은 일본이 앞으로 태도 변화가 없다면 어떡하겠냐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종료해야 된다는 의견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도 오차 범위 밖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그러면은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지소미아 어쨌든 조건부 연장인데 이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또 들어갔던 게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8일째 단식을 하고선 병원에 이제 병원으로 가셨는데. 이송됐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그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하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네. 또 여론이 좀 있으니까 여론조사 한 게 있습니까? 네, 같은 MBC와 코리아 리서치 조사인데 네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공감하는지 또는 공감하지 않는지 물어봤는데요. 국민 여론입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10명 중 7명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이 공감한다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28.1%. 네. 거의 최근 발표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에서는 공감한다로 나타났는데 이게 물론 지지층을 핵심 지지층을 더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 또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뒷걸음치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물론 더 단단하게 지지층은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네.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삭발이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중도 외연을 확대해 가서 이 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자기 대권 후보 지지율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데서는 전략적 효과는 있었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가 단식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70% 정도는 공감을 잘 못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런 식의 황 대표의 단식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에도 뭐 그렇게 써 아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식은 또 이제 정치적인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폄하하거나 또 비아냥거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효과를 따져볼 때는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또 그 다음 카드는 또 뭘 빼들어야 되느냐. 이게 또 상당히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만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황 대표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네. 또 두 번째 중요한 이슈가 서울 시내 학원을 일요일에는 못하게 하겠다. 일요 휴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온 게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일요일날 휴무하는 거요? 네. 학원입니다. 학원 유무제. 저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강제할 거냐 이런 생각 좀 하긴 하는데 네. 사실은 애들이 일요일까지 그렇게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건 저는 좀 반대예요. 그렇죠.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네. 두 가지인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맞붙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른바 이제 공론화 조사 좀 수기를 하게 되는 좀 더 깊게 이제 들어가서 하는 것을 이제 공론화 조사인데 네.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이 이 학원 일요일 휴무제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는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 학원 일요 휴무제에 대한 찬반 의견도 또 이 시민참여단 171명을 대상으로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민참여단이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전문가 네. 의견도. 근데 이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 참여를 했는데 조사 결과는 학원 일요 휴무제 해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찬성이 62.6%, 반대가 32.7%니까 거의 2배 가까이는 학원 일요 휴무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학원 일요 휴무제가 정확히 뭔데요? 그러니까 학원을 일요일에 문 열지 못하도록 하는 서울시만 적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네. 하나 여쭤보면은 학원 일요 휴무제를 누가 가장 강력하게 찬성을 했을까요? 학생들? 학생일까요? 학부모일까요? 시민참여단의 교사일까요? 시민일까요? 내가 보기엔 학부모들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학부모들은 좀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학생들의 찬성률이 사실은 가장 낮았습니다. 학생들이 오히려 싫어해요? 오히려. 왜 예, 그래요? 학생들은 물론 찬성이 높기는 했지만 네. 학부모, 교사, 시민보다는 낮았습니다. 찬성률이. 근데 교사가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랬던 게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애들이 매일매일도 너무 힘들고 주중에도 학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좀 읽어야 되는 대목은 일요 휴무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요 휴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네. 토요일까지는 학원을 다녀도 되는 것이거든요. 일요일까지는 너무하지 않냐. 일요일은 그래도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쉬어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일요일까지 학원 나가면 월요일 또 얼마나 힘들겠냐. 애들이 또 와서 자는군요. 그렇죠. 일요일까지 바로 이 힘들어서. 부분인데 그래서 네. 관련된 또 다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이제 대두됐던 부분들이 너무 잠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학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애들 보니까 너무 늦게 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 이게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보면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대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수면 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 학원 교육에 의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창의력도 잃고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적어도 상징적으로라도 학원 일요 휴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학원이 선택하게 만들 일이지 학원을 강제로 일요일 날 문 못 열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지금 위법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요일 날 또 이 학부모들 중에는 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학원을 못 가게 하면 이때는 개인 가외가 성행, 맞습니다. 횡행할 것이다. 이런 사교육비가 또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거죠. 사교육비는 일요일 날 더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그러니까 돈 있는 나오고 사람들은 집으로 선생님을 불러다가 어차피 시킬 거기 때문에 네. 학원 일요 휴무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서울만 하게 되면 경기도나 인근 다른 곳으로 또 몰려갈 거 아니냐. 더 그럼 피곤하다 이런 얘기도 하죠. 풍선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서울시만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대거 또 이 명문 학원가가 있는 곳이 분당이거든요. 분당으로 그래요? 몰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해도 그러면 뭐 일요일 날은 정말 분당이 정말 말 그대로 북적북적 그럴 것이다. 근데 사실 일요 휴무제 이런 거는 헌법에 좀 위반되기도 해요. 헌법의 기본권을 위반하는 네. 거죠.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학문의 그렇죠. 자유라든가 이런 걸 좀 위반시킬 수 있어서 조금 예. 검토가 필요한데 이걸 보고 또 교육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기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총연합회에서는 이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자율에 맡겨둘 일이지 이걸 이 서울시의 교육감이 뭐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공론화 거냐?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걸 실시하려고 하는 것도 뭔가 교육감의 인기에 영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치권의 반응이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일요휴무제 괜찮은데 밀어붙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론의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불똥이 튀면 또 아야 이렇게 되거든요. 아야아야 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이게 이제 요즘 그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뭔가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나면은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뒤로라는 현상이 총선 다음에라는 현상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 일요 휴무제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뭐 추진해서 조사 결과 나온 거 있지 않아요? 네, 조금 전에 그거 어떻게 말씀드렸었죠. 됐어요? 바로 그 조사 결과인데 네. 그 조사 결과는 시민 참여단이 찬성이 압도적이었는데 공론화 이 조사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뭔가 우리가 사회 일반적인 여론조사 한두 번만으로는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일 때는 이게 공론화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공론화에는 이제 참여단이 있고 네. 똑같은 비중으로 찬성과 반대 주장의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거든요. 네. 그럼 충분히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 결정만큼은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조희영 교육감의 경우에도 이것을 강행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또 시행해서 도출한 결과 자체가 수기한 충분히 의견을 물어보고 고민한 결과가 찬성이 이렇게는 압도적이지 않냐. 그렇다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치권의 이런 반응들을 보면 총선 전에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자로 참여해 주시는 555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학원 네. 일요 휴무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그럼 관계자신가 봐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긴급 인터뷰가 또 등장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6326 쓰시는 분께서는 우리나라는 찍어내고 만들고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부하고 뭐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사교육을 줄일지 사실 이 근본적인 고민부터 먼저 해야 해야죠. 된다고 근데 봅니다. 애들이 사실 저도 아이들이 다 그렇게 수험생을 거치고 있고 거쳤기도 했는데 네.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학원만 다니면. 저도 애를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집에 안 들어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과 정당 지지를 조금만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소장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들고 지금 20일이 지났습니다. 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지 뭐 변화가 있습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네.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한데 오늘은 구체적인 결과는 수치는 소개는 안 될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감지되는 것은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중도층인데 이제 임기 반환점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기 반환점 돌고 나면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상황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네. 뭐 관련된 인물들의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걸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또 계속 공세를 하거든요. 그렇죠. 과연 대통령의 지지율에 주변 인물들의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특정 이슈 중에서 그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이거다. 뭘까 있을까요? 총선까지는 검찰 개혁입니다. 아, 검찰 개혁이에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좀 주춤하는 이유도 소통은 좀 복원되고 있다 이런데 네. 생각만큼 기대만큼 검찰 개혁의 속도가 안 난다. 이게 또 지적됐고 있거든요. 중도층으로부터. 과연 검찰 개혁을 얼마나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됐느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이 그랬죠. 이 지금 현재 나 있는 검찰 개혁
관련된 법안은 좀 보완할 필요성들이 좀 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 방향이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이 또 핵심 인물과 연결되고 이게 또 패스트트랙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총선 때까지는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뚱커벨이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만든 건 청실세 백원우입니다. 일면 사진은 의식을 잃고 한밤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황교안 대표의 누워있는 옆모습이네요. 사진 제공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일면 헤드라인 조선일보와 같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얘긴데요. 청와대 하면 첩보에 김기현 수사 부진, 경찰 질책입니다. 일면 사진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향신문 볼까요? 일면 헤드라인 총선 전 북미 회담 자제 요청한 나경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궁금한 일면 헤드라인은 한국일보입니다. 하루 1,745원 어린이집 흑식판 22년째 그대로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금이 없는 곳은 국가에서 정한 1,745원짜리 밥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급식비가 오를 수 있을지는 예결위에 달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00초 만에 읽는 조간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썩은 물로 가득 차 있다. 국민의 감동을 줘봤냐? 한국당 의원들 면전에서 한국당은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썩은 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이런 식의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 쓴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신데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렇게 강력하게 쓴소리를 내실 줄은 몰랐는데 그 김세현 의원이 냈을 때도 놀랐는데 사실은 이제 그분은 당원이기도 하고 또 삼선 의원이기도 하니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쓴소리한다. 이게 또 괜찮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제3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걱정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자타가 공인한 보수주의자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주의 정당의 대표적인 정당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 국민 유권자들이 중도나 혹은 보수 유권자들이 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네. 해서 마침 김영삼 전 대통령 4주기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좀 특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냥 추모만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보수 정당의 또는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4주기 할 일인가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보수주의 정당으로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그건 뭐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무엇보다도 국민과 대다수의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당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부탁 말씀이지 그것이 네. 그렇게 뭐 비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비판이죠. 그렇지만 귀에 듣기 싫은 소리가 뭐 훨씬 더 몸에 좋다면 예, 좋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네. 것뿐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어른으로서 필요한 비난이 아닌 비판을 건전하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뉴스 탐구생활 4회편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님 모시고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선 교수님은 가치 및 좌표 재정립 소위원장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과거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김 비대위원장이 저하고는 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한 뭐 같이 20년 가까이 그렇죠. 20년 넘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셔서 뭐 거절하지 못하고 한 2달 정도 제가 활동을 해서 가치 좌표를 재정립하는 일을 도와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보셨을 텐데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그 보수주의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남다른 도덕성이고요. 공동체를 위한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김세연 의원이 40대로서 그야말로 자기 희생을 하고 나섰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조차 내부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정도 됐다면 저는 도덕적으로 볼 때 이건 이미 타락을 했다. 이 더 이상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판이 듣기 싫다면 네. 이미 이 정치 세력으로 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죠. 우리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은 얼마든지 건전한 거예요. 네. 그 비판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 이 학문도 발전하고 이론도 발전하는 것인데 비판이 듣기 싫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어디 그 회사 사장이나 회장을 하셔서 절대 비판하지 않는 사람만 밑에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비판을 건전하게 필요한 비판을 하시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굉장히 사실은 그날 좀 격정적이었었고요. 굉장히 격정적이었어요? 좋아들 했어요. 열정적이었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많이 자주 해달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를 그 언론에서는 제가 비판했다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왜 황교안 대표가 이 추운 겨울에 목숨 건 단식 투쟁에 나섰는데도 국민들이 조롱받게 하지 않느냐. 네.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걸 받아들인 언론이 죄송합니다만 기자들이 잘못 쓴 거예요. 제가 비판을 했다고. 네네. 그 행위 자체가 그날도 얘기를 했어요. 단식 투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다. 네. 그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걸 비판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우리 기자들이 말이죠. 사람이 지금 울고 있어요. 근데 저 슬퍼서 운다고 기사를 쓰는 겁니다. 우는 이유가 슬퍼서만 웁니까? 기뻐서도 울고요. 눈에 뭐가 들어가서도 울고. 그렇죠. 아파서도 울고. 네. 우는 이유가 다양한데 우는 모습만 보고 그냥 슬퍼서 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우리 교수님의 쓴소리, 건전한 비판 당연히 해야 될 소리를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서 많이 좋아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희망이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날 당일 그 생각은 굉장히 보도들 오히려 좋아했어요. 네. 지금 그렇게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한국당에 대한 정말 비난이나 혹은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 아니라 우물에 침 뱉기 이런 건 아니라는 그게 거죠. 아니라 오히려 네. 자성하는 기회로 삼자는 그런 분위기였지. 네.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그냥 그 보도된 내용만 보고서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마구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연구실로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 비판이 네. 아니지, 그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하러. 있는데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님께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보수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교수님께서 자유한국당에 얼마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한국당 반응이 어땠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는 뭔지 이런 걸 소소히 알려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자유한국당이 신뢰를 상실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프다. 이거를 좀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지금 하셨단 네네. 말이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 단식은 오히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단식하냐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그래도 내부적인 단속이나 결속은 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편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런 단식을 함으로써 바깥으로 소리를 못 내게 아예 만들어버리는 그런 침묵을 요구하는 그런 단식이 돼버렸다. 그래서 한국당이 예를 들면 김세현 의원이 말했던 혁신이나 변화와 같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아예 좀 후퇴한 단식으로 얘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둘 다 그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첫 번째는 뜬금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단식을 시작을 하면서 이 단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는지.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명분과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빠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뜬금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 자체가 뭐 황교안 대표보다도 자체가 보수 정당으로서의 신뢰와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이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쨌거나 굉장히 큰 자기 희생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떤 결속 또 보수주의자들의 결속을 다지는데 뭐 조금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약효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개혁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쇄신의지나 개혁을 막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이것이 이제 이 황 대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 대표도 지금 이 정당이 쇄신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황 대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뭐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뭐 지소미아 그때 있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걸 설명을 못했다 뿐인 것이고 그리고 개혁의 물결 또는 지금 보수 정당의 혁신의 물결은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뭐 조그마한 어떤 그런 그 사건으로 이것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쇄신의 목소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단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황 대표도 당연히 변혁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의 그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문자로 질문 주신 분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무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747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그렇다면 한국당은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질문해 주신 분도 있고요. 지금 교수님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7260 쓰시는 분께서는 홍상걸 교수님 너무 존경합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고생 좀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0507 쓰시는 분께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런 분도 계시고 팬들이 좀 많으시네요. 근데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하게 나온 의견은요. 9959 쓰신 분께서요. 글쎄요. 현 상황에서는 진보는 정의당, 보수는 민주당, 한국당은 극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하시는 분은 본인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극우냐, 우익이냐, 중도 우익이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아마도 지금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입장에서 볼 때 한국당은 극우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중도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우익이라고 보일 것이고요. 우익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한국당에 대해서 오히려 그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극히 우익이 극우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는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아까 한국당이 아직 이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감히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누가 뭐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108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 희망을 걸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바꿔보고 싶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0886 쓰시는 분께서 국민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삭발 단식 한국당 욕심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국당의 욕심
지금보다도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어려운 것은 저는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 그건 정책의 실패다. 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2년 반 이상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이미 실패로 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인 것이지 뭐 네.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한국당의 욕심 때문에 서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 정당이라고 한다면 네. 누구든지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선거에 이기고 자기들의 그 이 정권을 잡으려는 게 정당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국당이든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은 저는 뭐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 안 하면 정당이 아니죠. 그걸 욕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추구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만 지금 한국당이 너무 노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주의의 철학과 가치, 좌표를 지금 상실한 상태에서 또는 네. 그런 것을 제대로 지금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안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보수적 가치로 무장된 신흥 세력들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물통을 좀 버려라, 썩은 물을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황교안 리더십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황교안 네. 대표가 또 유승민 의원에게 손을 내밀면서 보수 통합하자 제안한 것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진보 통합 뭐 이런 거하고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 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해서 자꾸 통합을 하자는 건데 저는 이기기 위한 통합은 그런 올바른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결국은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가치와 좌표를 놓고 비전을 가지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모여서 같이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이 꼭 왜 유승민 의원이어야 되고 왜 안철수 전 대표여야 됩니까? 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인재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인재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0095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자유한국당 지지자입니다. 너무 시원한 말씀을 정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당의 변화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시고 또 자주 뵙고 싶다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만 짧게 여쭈겠습니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에는 북미 정상회담 열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죠. 이거 적절합니까? 원내대표로서 정당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 이해는 가지만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정도로 상황은 좀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우리 9027 쓰시는 분께서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아닌가요? 글쎄요. 어떻게 그 생각은 다양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어떤 분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념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이 뭉치는 거죠. 전광훈 목사도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 지낸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좌우의 양극단에 몰려있는 30% 갈등을 공합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은 그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 새 아침, 내일 다시 7시 1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